자, 혼돈의 부동산 시장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궁금들 하실 겁니다. 자,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왔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자, 제 강의를 들으시고 기회를 찾는 그런 지혜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기사 나왔던 거죠. 이사 대책 효과 거래량 줄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줄었다는 거예요. 전달 대비 24.2% 감소했다. 이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감소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24.2%가 감소했다. 자, 1월 주택 매매 거래량 해가지고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보세요. 이쪽에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해서 1월 달, 2월 달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1월 달만 거래량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전달 대비해서 35% 다운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전달 대비해서. 이게 저는 상당히 조금 문제라고 보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2월 달이 가장 거래량이 높았거든요. 1년 중에서 지금 지난해. 근데 가장 거래량 높은 달하고 1월 달은 비수기입니다. 가장 거래량이 낮은 1월 달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 이거는 상당히 이건 통계적으로 어떤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통계를 갖다 신뢰를 하려면 이게 좀 쌓여서 한 6개월이라든지 5개월, 최소한 3개월이라든지 두고서 이게 이렇게 줄어드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월, 2월은 거래량이 가장 없는 달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기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1월 거래 절벽이라더니 평년보다 대략 32% 늘었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 다른 건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늘다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19년, 20년 뭐 이렇게 해서 9.1%까지 떨어졌다. 근데 아까 이 앞에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이 앞쪽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1월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쪽이죠. 1월 거래량 쭉 이렇게 보면은 2020년도 10.1% 그리고 2021년도 9.1%거든요. 근데 평균적인 거래량, 이렇게 평균적인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1월 달 거래량이 오히려 높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낮은 게 아니라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신문마다 조금 기사 내용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오히려 지금 1월 달이 이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지 1월 달이 12월 달보다 1월 달에서 떨어진 거지 이게 2020년 9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높잖아. 9월 달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 이 한 달을 가지고선 거래량이 떨어졌다 이런 거는 안 맞는다. 자, 현 정부 4년 시장 흐름 한번 보시죠. 규제 일변도 규제 정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천명을 했고요. 투기꾼들이 집값을 급등시키니까 투기꾼은 어떤 사람들의 다주택자 이꼴 투기꾼 이렇게 해서 이 투기꾼을 잡아야 된다는 정책들을 계속 지금 20몇 번 쏟아냈죠. 그런데 아쉽게도 대책의 효과는 몇 개월 반짝했죠. 그리고 나서 가격은 반등해서 상당히 지금 집값이 한 4년 동안 무지하게 올랐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 그 원인 뭐예요? 이게 보세요. 풍부한 유동성, 돈이 뭐 전 세계적으로 넘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풍부한 유동성만 가지고도 전 세계 집값들이 막 미국도 그렇고 다 오르는 판국에 여기에 지나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풍선 효과가 오히려 발생했다는 거예요. 풍선 효과가.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은 막 많이 풀려 있고 저금리잖아요. 금리도 제로금리고 이러니까 갈 곳 없는 돈들이 어떻게 돼요? 서울 중심 지역으로 막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 지역에 강남을 비롯해서 막 가격이 막 올라. 그러니까 규제로 탁 묶어요. 고강도 규제를 딱 하니까 그 돈들이 이제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도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비규제 지역도 어떻게 해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또 비규제 지역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집값들이 다 오른 거예요. 서울만 오른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지방까지 다 대도시까지 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서울의 집값하고 지방 집값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다면 이게 갭이 좀 메워진 거죠. 이렇게 메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반대로 이제 다시 서울로 유입되는 이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똑똑한 한 채, 규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지금 세금도 많이 내니까 똑똑한 한 채, 지방 것들을 팔고 서울 걸로 남겨놓자. 이런 똑똑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거 보시죠. 부동산 선행지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거를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지표가 선행지표가 있습니다. CSI 지수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 지수. 이게 뭐냐면은 이게 100이 넘으면요.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100이 넘어가면은 그리고 100 이하면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12, 125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여기 11월 달 130, 12월 달 132. 이거 지난해 11월입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130, 올해 1월 달은 129로 2월 달까지 129로 빠졌어요. 빠져봐야 이 132가 역대 최고거든요. 지금 전망지수가.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거다. 1년 후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공급 확대 정책 나왔습니다. 이번엔 집값 잡기 효과 있을까요? 최근에 나왔죠.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 조성한다. 자, 신도시 조성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그쪽에 공급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주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교통도 확충을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분산 효과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원활한 공급 시기, 공급이 과연 언제 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장기 대책이죠. 단기 대책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건 단기 대책이죠. 어떻게 빨리 공급을 늘려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장기적인 대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걱정인데 이 교통 지금 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아직 교통망이 제대로 각충이 안 돼 있는데 3기 신도시 이거 과연 언제 될까요? 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항상 신도시가 생기면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쓰잖아요. 일자리가 없고 잠만 자고 맨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걸 배드타운이라고 하는데 이 배드타운을 벗어나서 자족도시로 가려면 일자리 구축이 관건이다. 교통 일자리. 집 짓는 건 얼마든지 빨리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돼야지.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장기 계획이죠. 이게 돼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단기적인 그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처방은요. 공급 확대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는 서울의 집값, 이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전환을 했다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금 양적으로 막 수치만 늘리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인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예전같이 우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4세대 아파트, 한마디로 그 안에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적인 공급이 돼야지 집값이 잡힐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공공에다가 공공의 주도권을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집을 질 수 있게끔 그리고 좀 질 좋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지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재개발 가능지 투자 포인트. 지금 재개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이게 청금청산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막 설왕설래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중심 입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 입지. 외곽이 아닌 중심 입지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입지, 부동산의 가치는 뭐라고 했어요? 로케이션이라고. 로케이션. 입지 가치, 이게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자, 역세권의 중요성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역세권의 중요성을 그동안 누누이 강조를 해왔지만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할 건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반드시 투자를 할 때는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역세권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빛을 반드시 볼 것이다.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강의를
하려면은 한 1시간은 걸리는 강인데, 그리고 또 하나 한강변 개발 가능지. 지금 한강변의 가치가 높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한강변에 이미 아파트들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런 자리를, 입지를 찾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한강변에 노후 지역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전직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한강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던 기억 나시죠? 자, 그런 지금 한강변에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할 수 있느냐? 이것이 투자의 우리 지금 가장 큰 하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현금 청산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실패하는 것, 명언을 한번 보시죠. 실패하는 것은 곧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뭐 장인, 돈을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들, 실패가 없을까요? 반드시 실패는 존재합니다. 단지 그 실패를 하나의 기회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실패를 경험을 해야지 성공할 확률도 확실히 크다는 거죠. 자, 실패 부동산 투자도 잘못 투자할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털어버리고 그걸 경험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게 되면은 그런 지혜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